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수급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는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만기일에 맞춰지는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매매는 말 그대로 장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현물 매매라는 게 선물하고 엮여서 프로그램 매매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어떤 성격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건 무리지만 한 1개월 이상의 동향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외국인 매매가 현물 매매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 현물 매매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이런 개념이면 괜찮은데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변동성 범위 하단에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단기 관점의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호흡이 짧은 거기 때문에 그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배당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한정해서 지금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시세 차익만 놓고 본다면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고 유동성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만 그게 제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던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연휴가 길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시간을 갖고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 동향에 대해서 한번 나름 이제 찾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찾아보는 게 정확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시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관점은 갖고 있으니까 그 주식 투자를 오래 했던 사람이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장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절약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관심이 큰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동향을 보면 이제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밀린다는 건 결국 전쟁이 장기화된다라는 거고 현재 우크라이나 요 동부 동부 이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가 수복을 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요충지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 결국 크림반도를 제외하고 러시아가 완전히 다 밀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반도까지 뺏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면 이걸 1단계로 보고 이걸 2단계로 봤을 때 이게 내년 이게 2024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탈탈 털리고 나면 푸틴이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체면이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국제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이런 그림을 위해서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물자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뭐 항상 전쟁에서는 그렇지만 이 미국의 물자라고 한다는 것은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러시아에 진 것도 사실 미국 때문이었고 그 당시에 11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 리스를 해주면서 소련은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그대로 굶어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되고 우크라이나가 조금씩 수복해서 결국은 땅을 다 찾아서 크림반도까지 이렇게 찾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에 무서운 기세로 일어설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국민 정신도 통합을 했고 러시아를 이겼다는 어떤 자부심,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이렇게 전쟁으로 수복한 땅 어느 정도 갈등도 치료하고 거기에 이제 곡물 수출에
에너지 자원의 원자력 발전에 예. 그리고 폴란드하고 아주 강력한 동맹이 되면서 유럽 전체의 어떤 육군 역할을 하게 되는 폴란드와 함께 그런 역할을 지니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유럽에서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을 하는 수순이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무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열세에 몰리게 됩니다. 이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전과 비교하면 요 러시아의 완충지대라는 게 직선거리로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가스 문제가 커질 것인데 요 가스는 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 남부에 어마어마한 가스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앞에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지고 여기 살짝 걸치기만 해도 유럽 전역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현하는데 6개월 이내에 될 겁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스라엘 가스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면 다 개발이 됩니다. 굉장히 짧은 개발이라는 점에서 미국산 그리고 여기 카타르산 또 LNG도 보급이 될 거고 이런 구조로 가면 이제 가스 문제가 생각보단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뭐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공급 부족 때문에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런 일도 생각보다 없을 것이다. 에너지 대란은 기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러시아를 배제한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공급망이 완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를 배제를 하고 그 제조업에서도 핵심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 이제 중국을 배제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구조가 될 것인데 이 공급망 재편 같은 경우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년, 3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년, 3년 동안은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좀 시원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 현재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9월에 0.75%를 인상하고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25%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3% 중반 정도 되고 한국은 이거 못 따라갑니다. 0.25%, 0.25% 그리고 못 올립니다. 한국은. 더 올렸다가는 진짜 큰일 나게 됩니다. 지금 올린 것만 해도 이미 큰일이 났는데 이런 어떤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빠르게 절하를 시켜가지고 어차피 1,500원 갈 거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 방에 가면 해외에 있는 자금이 환차익을 보고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한 번에 가서 요 수준이 원래 자연스럽게 이 수준이 올 때까지를 빠르게 선반영해 버리면 후유증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가니까 문제가 커지는 건데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1,380원을 넘어섰고 1,500원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위기의 절정에 임박했다.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아파트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지만 한 5억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 대도시 이 정도 기준으로 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10몇 억까지 올랐던 아파트들이 빠지는데 요 국제 정세에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입지가 위축이 될 것이고 한 1, 2년 있다가 미국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 중국의 입지도 많이 위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게 오히려 지정학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리스 가스전이나 미국의 셀가스 수출이나 카타르 수출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고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안정을 찾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문제인데 국내 문제에서 지금 부동산 문제라는 건 결국 그렇습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올랐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구매력입니다. 돈 가치가 떨어져도 어쨌든 누군가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사게 되고 그것에 따른 가격이 형성이 된 건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 뭐 5억 원짜리 아파트는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가 2~3% 유지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한국의 어떤 인구 구조를 봤을 때 2024년이면 필연적으로 제로 금리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뭐 1%대 중반이라고 보면 5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한 3억에서 4억 정도 대출을 받고 1억은 모은다. 1억을 모은다는 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나도 안 썼을 때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5년 정도 걸려서 이 뭐 집에 얹혀서 부모님께 얹혀 살면서 5년 동안 바짝 모아서 집을 사고 대출을 껴서 집을 사고 1% 중반의 이자라면 뭐 5억 잡더라도, 아니 3, 4억 잡더라도 3억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500 정도?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한 달에 40만 원 내고 원금 한 60만 원 내고 이렇게 해 나가면 결국은 갚아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구매력이야 뭐 금리가 내려간다는 전제로 얼마든지 있는 거고, 문제가 됐던 건 구매력과 무관하게 뭐 20억짜리, 30억짜리, 그리고 서울 외 지역에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도 사실 뭐 거래가 됐다기보다는 호가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5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딱히 뭐 변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금리가 이제 계속 3%, 4% 기준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경제 체력으로는 이거 유지되는 거 제가 봤을 때 길어야 1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년만 잘 참으면 부동산도 안정이 될 것이니까. 예, 그렇게 따져봤을 때 국내 문제도 크지 않고 해외 문제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문제인데, 내외 금리 차 역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시장이 힘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바닥을 기어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부진할 거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 도대체 언제 하는 게 좋냐? 배당주는 지금부터 하셔도 좋고,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종목은 내년 하반기, 그리고 진짜 쥐뿔도 없는 종목들은 내후년 하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부터 해서는 하나씩 짚어갈 텐데, 일단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아직까지 체력이 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체력도 아직 괜찮은 것 같고, 감기가 코로나는 아니었고 또 잘 나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몸이 아픈 것도 일이 이제 어느 정도 급한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팠다가, 또 끝난 게 아니었네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안 아팠다가. 예. 저도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감기 걸리면 이 사우나 가서 몸을 데피는 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뭐 사람마다 좀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 방법이면 굉장히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절로 나와버려서 예. 아무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그래도 제가 늙진 않은 모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밴드는 제가 내일 늦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밴드 가입할 때도 이 구글 폼을 이용해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셔서 오타 같은 거 정리하다 보면 오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하고,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 하신 분들,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은 또 참여를 하시고, 스터디 하셨던 분들 또 참여하시고, 아니면 난 이것저것 귀찮아 돈 낼래 하시는 분들 돈 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밴드를 구성을 할 건데, 일단 목표는 1차 목표는 1000명입니다. 1000명이고 잘 돌아가다 보면 이게 이제 한 3만 명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요 3만 명에서 또 이 공제회 같은 거, 이건 나중에 아시게 될 텐데, 이런 거 가입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주주 운동과 관련된 부분도 시원시원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휴식은 아주 잘 취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며칠 있다가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그 약속도 취소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건데 아플 때 자주 아프겠다 생각이 들다가 또 낫고 나니까 이제 다시 아픈 일이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검사 결과도 음성이고, 예, 감사합니다. 맞다. 제가 이 빠르게 쾌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산삼을 먹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보는 관점보다는 이제 조금 긴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저점을 깨고 급락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다. 지금 중국의 경쟁업체 등장에 대해서 YMTC가 이제 낸드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큰 문제냐면 경쟁이 없던 시장에 경쟁이 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 YMTC를 제품을 보면 이제 1테라에 11만 6천 원 뭐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512가 더 싼데 오히려. 아무튼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거는 지금 보면 500기가 8만 원. 네. 어쨌든 가격이 삼성전자께 YMTC보다 비쌉니다. 근데 YMTC가 아무래도 좀 성능에서 좀 딸리지 않나 뭐 이런 인식도 있고 실제 그럴 거고 하니까 저 정도 가격 차이에서 위협이 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저렇게 됐을 때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산업 중에서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겨낸 게 조선밖에 없습니다. 조선 철강. 근데 이겨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강 만년 저평가고 조선주들은 만년 적자입니다.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이고 지면 그냥 LG 디스플레이 걸 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호재다 이런 종목이 정말 단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저렇게 되고 낸드로 양산 기술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 디램 생산도 할 것이고 디램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는 GOS 문제로 신뢰가 떨어졌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디스플레이 이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될 거고 가전은 뭐 LG한테도 밀리고 도대체 삼성전자를 뭘 보고 사야 되느냐라고 보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이익이란 건 천문학적으로 날 것이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이 분기에 지금 나오는 게 14조 원 수준인데 앞으로 5조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5조 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연간 20조 정도 될 것이고 순자산이 이제 340조 되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투자한 이래로 삼성전자가 PBR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됐을 때 실적 대비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 되려면 뭐 한 4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대로 내려가다 보면 5만 원을 깨지 않을까. 5만 원을 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7만에서 8만 원입니다. 신용을 많이 쓰지는 않았겠지만 이때 신용 써가지고 5만 원을 깨게 되면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무리를 해서 주식을 샀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사필 규정의 수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라고 예외가 없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도 좋지 않고 주가 전망도 좋지 않고 실적은 나빠질 거고,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저평가 종목이 될 것인데, 실적이 줄어들면 삼성전자 배당이 떨어지니까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갉아먹게 됐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삼성전자에서 딱 하나 틀렸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이 시점인데 오버슈팅이 나왔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뭐 수급에 의한 거지 삼성전자가 이때 좋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았을 겁니다. 요건 이제 오바고, 이 시점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불나방처럼 들어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포스코인데, 포스코가 포항에 홍수가 나면서 조금 이제 상황이 나쁘게 됐습니다. 이 고로 가동이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가 많이 이제 치러져야 되는데, 포스코가 긴급 복구를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이 고로가 한번 가동 중단이 됐을 때, 이 고로 재가동까지, 고로 안에 있는 샘물이 굳어버리면 그때는 정말 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할지, 일주일 안에 재가동이 시작되면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테스트하고 돌리고 테스트 돌리고 정상인지 여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하면서 1년 동안 가동률은 떨어지지만 1년 후에는 완벽하게 정상화되는 그런 수순이 될 것인데, 만약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 고로 복구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광양제철소도 있고, 이 포항에 이거는 이제 과거의 일환데, 포항에 제철소 하나 두고 같은 크기의 부지에 제2 제철소를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광양으로 갈 것이냐, 분리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인데, 이게 더 좋지만 지역 안배를 하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포항에 있었으면 그러면 지금 이번 사태에 굉장히 나쁜 상태가 됐을 텐데, 이번에 여기 좀 타격받더라도 이게 정상 가동되고 가동률 높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다만 이제 포스코 자체로만 보면 1년 동안 끌면서 이제 실적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서 그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포스코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빠진다 해도 실적을 까먹는 거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7조 원대 중반이니까 그걸 좀 까먹는다 해도 지금 시총 20조밖에 안 되는 걸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KT가 하듯이 아마 현대차가 포스코하고도 지분 교환을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대제철이 있으니까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포스코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또 어떤 약간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게 포스코의 자사주가 쓰인다면 최대 주주가 없는 부분에서의 할인이 다소 어쨌든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포스코가 분명 악재는 맞지만 별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1년 정도 있으면 정상화되니까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길게 봤을 때는 또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큰 문제가 안 되려면 긴급 복구가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이제 뭐 시가총액순으로 밟았을 때 SK하이닉스야 뭐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고, LG에너지솔루션인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제 한계에 도달한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도 이제 거의 진짜 끝난 것 같습니다. 진짜 끝난 것 같고, 외국인이.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지금 보면, 우리 사주 빼고 유통 주식 수가 거의 85%가 있고 15%가 유통 주식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4.32%를 가져갔다는 건 거의 3분의 1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한 30% 가져갔습니다. 이건 코스피 평균에 거의 근접합니다. 물론 코스피 평균이라고 해도 최대 주주 지분 제외하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사겠지만, 일단 급하게 사는 건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아. 9월 2일을 끝으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매수도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치고 올라갈 만한 에너지가 있느냐? 지금부터는 요 거대한 매물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과연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까지 매도로 돌아섰으면 이제 보다 공격적인 어떤 공매도라든지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50만 원에 이제 복수를 할 건데, 이, 이 복수가 성공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좀 절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50만 원 오면 매도를 할 거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KT하고 지분 교환을 했는데, 현대차는 이제 지수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실적이 역대 최고고, 현대차 받으려면 이제 뭐 거의 1년을 걸려야 되고, 이렇게 된 상태다 보니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지배구조 개편을 할 것인데, 지배구조 개편을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약세를 띨 가능성이 크고,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가 되면 주가가 강세를 띨 가능성이 크다. 근데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건 이겁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 기아로, 종목 자체는 기아입니다. 여기에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있는데, 현대모비스 지주 사업 나누고, 현대차 지주회사 사업회사 나누고, 기아차 지주회사 사업회사 이렇게 나누고,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고 요 지주회사랑 요 지주회사랑 요 지주회사랑 합쳐서 통합 지주회사를 만들고, 요 지주회사랑 현대글로비스랑 합병을 하면 이 지주회사가 이제 그룹 물류를 총괄하면서 계열사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주회사가 현대제철도 지배를 하게 될 것인데, 현대제철 지배하고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 이런 이제 계열사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아우르게 되는 지주사가 될 것인데, 이 작업을 하려면 어쨌든 이 지주사의 가격이 낮고 현대글로비스의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현대글로비스 가격이 높은 것도 지금 시장이 나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 나머지 종목들이 억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굳이 이제 그럴 이유도 없고 지주회사하고 사업회사로 분리가 되면서 사업회사의 어떤 주가 흐름이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세로 가면
아마 2024년에는 순자산 자체가 100조가 될 겁니다. 100조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42조. 근데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전기차는 테슬라 다음이고 그리고 기존의 내연 기관차는 이제 현대차가 거의 1위를 할 것 같은데 국내에서 현대차를 아무리 무시해도 결국 가성비로 따지면 현대차가 세계에서 과연 따라올 회사가 있을 것이냐. 요런 관점에서 보면 또 전망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요동쳤고 과거 고점을 돌파했다 떨어졌고 다시 돌파하는데 환율이 지금 도와주고 있으니까 다시 기세 내 가지고 랠리를 펼친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충분히 가능하고 이건 뭐 기아나 현대모비스에게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종목으로 가면 나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상한가를 가서 이제 300억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388억이고 그 전에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시가총액 자체도 이 나노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299억인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고 최대주주 지분이 10%였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걸 누가 샀을까?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주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샀다면 굉장히 지금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쫄릴 가능성이 크다. 이 나노라는 회사가 순손실이 크지만 어느 정도 다 털어냈고 올해는 뭐 한 5억 정도 손실이고 순자산으로만 가더라도 한 350억 정도 되니까 딱히 지금 시가총액에 이 회사를 먹어버리는 게 손해가 아닌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거래량 평소에 25,000주 거래되던 종목이 1,00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최대 주주가 모르는 누군가가 샀다라면 최대 주주 주식 자체가 281만 주인데 누군가 한 3, 400만 주 사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아주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나노가 반응을 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는 요즘 얘가 심상치 않던데 하는 게 엑스큐어라는 종목이고 200억대 후반입니다. 근데 뭐 나노보다는 조금 더 최대주 지분율이 높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총이 낮고 얼마든지 아까처럼 한 방에 상한가를 분해서 시중 물량 쫙 빨아들이면 하루에 10% 20% 사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언제든지 뭔가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이 또 몇 개 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데 XQ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적자도 아닙니다. 2분기에 흑자 나서 올해 합쳐서 이제 흑자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작은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까여가지고 낮은데 최대주주 지분 나노 같은 경우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최대주주 지분이 시가로 30억이 안 되더라. 이제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팔아도 이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데 뭐 엑스큐어 같은 경우도 뭔가 최대주주가 27%라고 해도 30%라고 잡더라도 합산해가지고 8, 90억밖에 안 됩니다. 큰 평수 하나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또 그 외에 작은 종목들이 뭐 캐스텍 코리아 같은 거 지금 시총이 311억인데 그래도 나름 순자산 자체는 지금 939억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숨겨진 부실이 없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어떤 자산 처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이 앞으로 적자를 안 볼 수 있다 이러면 이 가격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뭐 캐스텍 코리아 역시 15%밖에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시가로 한 뭐 넉넉하게 쳐도 50억입니다. 강남에
예, 중형 아파트 한 채 정도.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 이런 작은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나노가 한번 쳤으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